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진행. 환경의 요소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은 강조했으니까. 그 환경의 중요성, 개인의 환경 얘기했죠. 이거 전 시간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개인의 환경 얘기 다 했었고, 환경을 변화시키면 뭐가 달라지는가? 다 달라져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경의 요소를 봤을 때 건축물, 정보통신, 서비스 전달 체계를 들 수 있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거 중요하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처우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정적인 태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학도들한테 장애인 복지론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표와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학교에서 특히 집단 따돌림 문제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집단 따돌림.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승객의 접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버스에 탑승시키지 못하는 버스 운전기사. 이것도 문제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고용주가 또 문제고요. 장애인차 행세하는 여행객도 있어요. 여행객이 있고 또 장애인차. 또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사회 참여의 위축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티그마와 차별은 직접적인 접촉과 사회 마케팅을 통해서 방지될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 얘기 나오죠? 뭐예요? 사회복지에서 스티그마.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보편적 복지에서는 스티그마가 발생하나요? 선별적 복지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노출이 심하느냐, 노출이 돼가지고 차별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는 스톡의 개념이 아니고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계속 변화합니다. 최근에 수십 년간의 장애 당사자들의 운동과 수많은 사회과학 및 보건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장애에 관한 개념이 기존의 개인적이고 의료적 관점에서 구조사회적 관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메디컬 모델,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가 그들의 신체가 아닌 사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소셜 모델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또한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장애가 고정이 아니고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바로 WHO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반영이 돼가지고 80년도에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 이러한 분류 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97년에 ICIDH2를 거쳐서 2001년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됐어요.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ICF, ICIDH.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서문에서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또한 장애란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과의 인터액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하는 개념을 강조한 거예요. 그 장애 개념 변화의 그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상황적 맥락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환경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환경, 개인이 복합한 플러스 되는. 그래서 심플 모델에서 컴플렉스 모델로 전환이 되고요. 용어 자체가 네거티브한 용어에서 포지티브 용어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의와 종류를 한번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이란 뭐예요? 신체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여기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이 해당이 돼요. 여기서 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루는 뭐예요? 요루. 이건 소변에 장애 있는 거. 장루는 장 보는 거, 대변 보는 게 문제 있어요. 이렇게 돼. 간질 일으키면은 막 이렇게 여러분들 간질병 발작해서 입에 거품 물고서 막 이 근육 막 이걸 막 오므라뜨리고, 이게 일부러 오므라뜨리는 게 아니지, 마비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간질 장애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요. 이게 기준에 장애인 복지법의 대통령령으로. 자, 두 번째 장애인연금법에 장애인연금법은 왜 만들었어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소득이 낮다. 또 소득이 낮기 때문에 빈곤 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생활 안정을 제대로 도모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0년 7월에 시행된 것이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자, 중증장애인이란 뭔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이 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 2항에 따라서 제1급 및 2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 연금법상의 장애인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ADL, IADL 다 못하죠. 이런 분들한테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가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법률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정했어요?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죠.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받고 평가된 사람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장애 등급 신청, 장애 등급 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 등급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애 등급은 88년 도입이 돼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규정되어 있던 등급을 2019년 7월, 작년이죠. 장애 등급제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눕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나누고 경중에 따라서 각 장애별로 1에서부터 6까지입니다.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등급 중증장애이죠. 2등급 이렇게 그렇죠. 2019년 7월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단계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왜 그러냐? 기존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하는 것이죠. 정책적 배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의 수는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게 되면 등록 장애인의 수가 2008년도 224만에서 17년도 와서 254만까지 증가했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점진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한 5%대에 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또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의 장애인 대책은 아직도 장애인을 관리하고 시혜를 베푸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산이 증가하면 우선 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혜를 더 많이 베푸는 정책에 머물다 보니 항상 무언가를 받기만 하던 장애인의 경우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설사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많은 일이 벌어져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현재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 빨리 앞으로 돌려놔야겠습니다.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 정상인들, 장애인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앞장서야 되는, 특히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학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989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시혜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권리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곳에 치우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조속히 바뀌어야 됩니다. 시에서 권리로 바뀌는 장애 정책에 사회복지 학도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주차 수업을 마치고 사이버 콘텐츠의 질의응답에
교수님이 질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